지난번에 뭐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데도 질질 끌면서 막 부도가 나느니 마느니 이렇게 했고, 지금도 내년 예산을 짜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믿는다는 거죠?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면, 저는 내부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있지만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보면 지역적으로는 어디냐면 홍콩이에요. 홍콩.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그 침체와 맞물려서 중국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러한 매크로를 인정을 하면서 위험하다, 불안하다 하면서도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SVB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뭐 연준을 포함한 미국 정부 전체가 그냥 매달려 가지고 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뭔가 터지면 감당할 수 없다, 후폭풍. 우리 2008년도 때는 초기에 그걸 몰랐었기 때문에 안 막아가지고 그런 후폭풍이 왔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사전에 뭔가 보이기만 하면 그냥 완전히 매달려가지고 진압을 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위기는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에 있는 그 뭐 의장부터 시작해서 뭐 FOMC 그 위원들, 아니면 일반적인 경제학자들, 아니면 우리 그 미국의 재무부에 있는 그런 관료들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계속 틀릴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그걸 못 막아요. 제가 하나 재밌는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1936년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일반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때부터 거시경제라는 용어도 생기고 거시경제 정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재정정책도 써야 되고 통화정책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경제학 원론책으로 많이 팔리는 게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 교과서거든요. 그러면 그레고리 맨큐의 그 경제학 교과서에 뭐라고 썼냐면, 그 세계 대공황 이후에 경제학이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예전과 같은 그러한 위기는 안 올 거다, 그런 얘기를 책에 써놨어요. 그랬는데 2008년도에 폭 터진 거예요. 그 사람이 전 세계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고 경제학 교수고, 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건 계속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시장 실패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갖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그러면 또 정부 실패가 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같이 섞여가지고 도리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화해서 도리어 더 증폭시킬 수가 있다. 지금도 계속 들들들 끌고 가면서 도리어 이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 더 크게 터지면 그걸 어떻게 뭘로 막죠? 지금 당장에 미국 재무부는 지난번에 뭐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데도 질질 끌면서 막 그 부도가 나느니 마느니 이렇게 했고, 지금도 내년 예산을 짜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믿는다는 거죠? 그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뭘 믿죠? 거기에 정말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엄청난 그런 어떤 재정적인 그런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뭐 SVB 사태 그 전체 채권을 그 가격 보존을 해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재무부에 있는 돈 자체가 워낙 작아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도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충분 안 하고, 그때 이제 미국 연준이 양적 기축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SVB나 그러한 은행들이 갖고 있던 그 소위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긴급 유동성을 제공을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뭐 정 안 되면 막 그런 상황까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게 요즘에는 정말 예전과 달리 뱅크롯이라는 게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면 그냥 금방 되잖아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사태인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한꺼번에 다 막을 수 있겠냐는 거죠. 도리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금융이 너무 일반화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뭐 인출하겠다고 전부 스마트폰 들고 단추를 누르고 있으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정부 혹은 연준이 어떻게든 막아주겠지라는 생각은 아니하다. 너무 경각심을 아니야. 가져야 그래서 된다. 안 될 거라는 말씀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래서 잘 된다 해도 미국이 그래서 소프트 랜딩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미국의 경우에 금리를 높였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그 충격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것도 한번 차트 보실래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높일 때마다 80년대에 이 소위의 폴 볼커가 뭐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뭐 연준 의장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위대했을지 모르지만 이 중남미 국가한테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 거의 대부분 제 기억에는 한 16개 국가가 다 부채 위기를 겪었어요. 다 IMF 가서 구제 금융을 받았어요. 저 그래 1994년부터 다시 또 금리를 막 높이기 시작했어요. 이 금리 변동이거든요. 이게 그 소위 미국의 기준금리 Federal Funds Rate인데 그때 또 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94년에 바로 후반부인가 또 외채위기를 또 겪어요. 이미 그 80년대에도 그때 멕시코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제 다른 그 조그만 그 중남미 국가도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어디가 당했냐면 이번에는 97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르르 넘어지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그랬죠. 후반기에 또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또 당했다. 그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 다시 또 이렇게 확 올리잖아요. 그때 또 어떻게 미국도 당하고 전 세계도 다 당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또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다. 100번 양보해서. 미국도 저는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 라고 전 적어도 올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개월 남았는데 올해 터질 확률도 제가 볼 때는 한 30%, 내년 전반기 터질 확률도 한 30%, 내년 후반기 터질 확률 한 30%. 저는 그 정도 봅니다. 전체적으로 한 90%다 내년 말까지. 저거 뭐 신이 아니니까 100%라고는 못 하겠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당장 뭐 주식 다 팔아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현금 확보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제 다만 시차는 정확하게 시점은 언제냐.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뇨병 걸리고 뇌종증 걸릴 만한 소지가 있는 뭐 콜레스테롤도 높고 뭐 고혈압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 지금 터질 수 있어. 언제 쓰러질 수 있어. 그럼 언제 쓰러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 내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다. 지금 위기니까 그래도 체질 개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어떻게든 뭐 버틸 수 있다. 자기네들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패권 국가, 저 기축 통화 국가니까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만약에 신흥국 쪽에서 이걸 감당을 못하면서 연쇄 어떤 그 파산 상황 이런 위기 상황이 번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을 많이 그게 하는데 이제 특히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 중국 쪽에서 네. 오늘도 뭐 헝다 네. 7천억 채권 불이행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중국 시장 항생이 막 급락하면서 또 투심이 어려워지고 이게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말 중국과의 질문을 문제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제 신흥국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흥국 중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2008년도에도 물론 어느 정도 경기 하락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써가지고 중국이 때 살아났었거든요. 현재 중국이 이렇게 상황이 나빠진 것도 중국 내부적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외부적 영향도 상당히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을 때 중국의 그 기업들, 특히 부동산 그러한 어떤 개발 기업들이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많이 사실은 그러한 채권을 발행하고 그래서 여러 자본을 조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말씀하신 헝다라든가 완다라든가 비구이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채권이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막 높아지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다시 이거 연장하려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중국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또 미국 경제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중국이 뭐 좀 이따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거기에 그동안 지난번 2008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너무 유동성을 많이 풀고 그래가지고 또 특히 이제 뭐 부동산 건설 및 부동산 분야를 갖다가 일부러 막 어쩌면 부양을 해가지고 경기를 막 엄청나게 살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살아나고 그러면서 뭐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뭐 가계부채도 상당히 올라가고 또 특히 이제 그런 어떤 부동산 소위 얘기하는 그 토지를 70년 이렇게 장기 사용권을 이제 판매하는
지방 정부들이 그동안 엄청난 파티를 벌린 거잖아요.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제 재정 수입을 벌여 오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다가 막 많이 깔은 거죠. 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그래가지고 실제 효율성이 거의 없는 것까지 막 갔는데 경기가 이제 막 나빠지는 상황이 막 되졌잖아요. 뭐 미국의 국채금리도 막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우리 그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1년, 22년 계속 오면서 시진핑 정부가 이제는 이건 아니다. 너무 이 부동산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그 중국의 소위 사회 양극화를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부유를 해야 되는데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부동산 분야가 문제가 있네. 또 사교육 분야가 문제가 있네. 소위 얘기하는 또 소위 인터넷 기업들 이런 데가 문제가 있는데 거기 철퇴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침체 국면으로 갔는데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 분야에 있는 그 개발 업체들이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았잖아요. 뭐 그러면서 그걸 다 특히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조달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또 몰려 있는 상태인데 또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의 사람들 얘기 안 하는 분야가 있는데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면 저는 내부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있지만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 지역적으로는 어디냐면 홍콩이에요. 홍콩. 왜 홍콩이냐면 홍콩이 거기가 인구가 한 750만 정도가 되는데요. 2020년에 소위 얘기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제 그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과 돈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750만 그 인구가 지금 한 730만으로 줄어들었거든요. 20만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갈 때 몸만 가나요? 돈을 가지고 가죠. 아무래도 그래서 부유층이 먼저 떠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000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 따져도 2021년 이후에 좀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상생 인덱스로만 봐도 어제까지 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 빠졌더라고요. 40% 빠졌고 올해만도 한 20% 빠졌어요. 계속 빠진 거예요. 그럼 올해 특히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하면 이건 처음에 빠진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국가보안법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돈도 같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올해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홍콩의 금리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와 태그가 되어 있어요. 고정 환율이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0.25였던 걸 갖다 5.5까지 올렸다고 했잖아요. 홍콩은 그 기간 동안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냐면 0.75였었는데 5.75까지 올려요. 거의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걔가 그렇게 따라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금리 다 높아지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경기는 또 나빠지죠. 그래서 실제 뭐 수출도 안 돼, 수입도 그래서 또 경기가 나빠지니까 더 줄어들고 전반적인 침체가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말씀드린 주식시장에 나타나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해서 올해 제 생각에는 그 어떤 뉴스 보니까 14%라고 한다, 20% 이상 또 가격이 다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 가격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전반적인 그래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근데 환율은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돈을 갖다 또 풀어야 돼요. 더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 달러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홍콩의 소위 얘기하는 외환 보유고가 달러로 표시하면 5천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네. 5천억 달러가 지금 얼마까지 줄어들었냐면 4,2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왜 안 놀라세요? 한 20%. 아, 4,200억 달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런 우리나라에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4,200달러까지 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많았는데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떨어졌다. 그게 엄청나게 20% 빠졌는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97년 외환위기 겪을 때 뭐죠? 우리나라 거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려고 환율을 방어하다가 외환을 갖다가 자꾸 이제 그 낭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계속 달러를 미국 달러 갖다가 시장에다 팔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집중적으로 외국에 있는 그 투자자들이 공격을 하면서 도리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 자빠진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저는 홍콩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건 약간 음모설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이 그걸 모르겠어요. 미국 투자자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래저래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무역 전쟁을 넘어서 기술 전쟁,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1980
90년대 중반에 예? 미국이 일본을 끌어안친 것처럼 아니면 독일을 끌어안친 것처럼 이 절호의 찬스에 중국을 끌어안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중국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그 어떤 브레인으로서 일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는 중국을 끌어안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지금 얘기한 첫 번째. 일단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니까 이 반도체 기술 저 꽉 잡자. 일단. 그건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고금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그것 일부러 그 금리를 높여가지고 중국을 잡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미국은 중앙은행은 행정부하고 그래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그건 자체적인 원인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무역 측면에서 그리고 기술 측면에서 앞으로 이 디지털 사회에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반도체 이걸 어떻게든 미국이 선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나온 게 뭐예요? 칩스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IRA 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 주겠다. 다 들어와라. 중국으로 들어가면 그 보조금도 끊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으로 가는 어떤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관련 기술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보니까 중국은 지금 많이 개혁 개방이 되었다고 해도 자본시장은 제대로 개방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완벽하게 개방된 곳이 어디냐? 홍콩이에요. 홍콩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사실은 무역도 하지만 자본 조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외 투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 이 홍콩의 그 달러가 미국 달러가 완전히 이게 그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우리 그 이론적으로 경제 이론적으로 하면 뭐가 있냐면 이 소위 국제 금융 정책의 트라일레마라는 게 있어요. 트라일레마. 이게 뭐냐면 세 개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완벽한 완전한 자본의 이동. 국가 간에 그러니까 해외 자본시장과 우리 국내 자본시장이 완전하게 이제 이동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독립적인 통화 정책. 또 하나는 뭐냐면 안정적인 환율 정책이에요. 안정적인 환율 정책의 극단이 바로 뭐냐면 고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고정적인 환율 정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완벽한 그런 자본 이동이 지금 있잖아요. 누가? 홍콩이. 그럼 뭐예요? 통화 정책은 완전 종속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97년도에 우리가 850원대 소위 1달러당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같은데 그 수준을 유지시키려고 하다가 우리가 외환을 갖다 다 고갈한 것처럼 지금도 외환 고갈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뿐만 아니라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서 홍콩의 그런 어떤 자본시장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이 자꾸 침체하고 그래서 실물 경제도 지금 엄청나게 다운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홍콩만 문제가 아니라 홍콩은 이미 중국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는 곳이죠.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이제 크게 한번 충격을 받게 되면 중국 전체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그 침체와 맞물려서 중국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또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중국의 소위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정부 부채가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로컬 가버먼트 파이낸셜 비이클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그림자 금융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소위 GDP 대비 그 지방정부 부채가 지금 한 120%가 넘는다고 보는데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한 61% 정도 되거든요. GDP 대비로. 근데 이제 그 지방정부도 파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방정부가 직접 빌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 FB 통해서 빌린 그 파이낸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마비가 되는 거니까. 지방정부가 그동안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했어요. 중앙정부보다. 근데 그게 같이 다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다 이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근본적으로 보면 중국의 소위 인구 구조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미 고령 인구 비중이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14%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저출산에 엄청나게 허덕이고 있어요. 지난해 출산율이 1.09명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된 질서 있는 어떤 버블 제거,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홍콩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중국은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아주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구조와 맞물려 가지고 이래저래 중국도 전반적인 그 경기가 경제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 경제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이 부동산 건설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더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가서 이게 공동 부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빈곤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GDP에서 이 소위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 14%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방 효과, 후방 효과, 그러니까 건설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전자 제품까지도 사실 사게 되고 이사하게 되고 이런 까지 포함하면 한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이게 침체하게 되면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힘들 것이다. 플러스 홍콩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 경제의 하나의 뇌관처럼 또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것이 네. 앞으로 중국 경제를 도리어 연착륙, 질서 있는 구조 조정이 아니라 도리어 아주 심각한 그런 하드 랜딩으로 이렇게 오도록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